네, 계속해서 고조선 사회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노트 4쪽인데요. 고조선은 청동기 때 등장해서 철기까지 나아갔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자, 영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여기에 랴오허라는 강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랴오허. 이 랴오허 일대의 만주 지방을 우리는 요령지방이라고도 부릅니다. 요령지방. 그래서 고조선의 영역은 한반도 북부와 이 만주 일대, 다른 말로는 요령지방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이 고조선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 지역을 고조선의 영역으로 분류를 하는가? 그것은 중국과는 비교되는, 대비되는 문화가 공통적으로,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북부와 요령지방. 그 공통적인 것들은 바로 이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이죠. 중국은 이 고인돌 안 만듭니다.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중국 악기 비파를 닮아 있긴 하지만 중국에도 없어요. 왜? 우리는 이 탈부착 형식이다. 그 다음에 고조선의 마을로 이야기를 했었죠. 양옆에 손잡이가 있고 주둥이가 벌어져 있는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까지, 이런 것들이 공통되게 출토되는 영역이 바로 한반도 북부와 요령지방이었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표지 유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시기나 어떤 지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유물들이죠. 자, 고조선의 영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도인 왕검성은 아마도 북방계통으로부터 청동기가 유입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북방 요령지방이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초기에는. 그러다가 지금 북한에 평양에 가면 당군 왕검의 무덤이 있어요. 왕검, 당군 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이 이 요령지방에 있다가 평양 일대로 남하에서 내려왔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왕검성은 당군 왕검의 성, 수도입니다. 수도. 왕검성은 이렇게 남하에서 내려왔었더라. 영역은 이렇게 가름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 역사에서 고조선 사회를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조선 사회가 어떤 사회였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단군 신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단군 신화는 어떠한 상징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군 신화 한번 살펴보시죠. 자, 교재 20쪽 사료. 교재 20쪽에 실려있는 사료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환인과 그의 아들을 환웅. 환이라는 것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늘. 자, 하늘, 이게 하늘 자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자식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하늘의 후손이야.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민사상. 아버지가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니 가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다. 이게 뭡니까? 홍익인간 이념이었었죠. 홍익인간 이념. 넓을 홍, 더할 익, 홍익인간. 사해동포주의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리고 천부인 3개를 주었대요. 천부인 3개. 청동검, 청동방울, 청동거울을 상징하는 이 천부인 3개를 주어서 다스리게 하였었다. 환웅은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령스러운, 이 태백산은 백두산을 이야기합니다. 백두산. 신령스러운 박달나무 아래 내려가 풍백 바람과 우 비와 운 구름을 거느리고 왔었다. 이것은 농경사회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네요. 바람과 비와 구름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 보니 세상을 다스렸다. 그때 곰과 호랑이가 같은 동굴에 살면서 환웅신에게 사람이 되기를 빌었었다. 곰과 호랑이는 뭡니까? 동식물을 숭상하는 토테미즘을 믿고 있었던 토착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죠. 토착민. 자, 청동기를 가지고 북쪽에서 내려왔더니 토테미즘을 가지고 있었던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토착민으로서 살아있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나라를 만든 것 아닌가. 그 중에서 곰은 37일 동안, 37에 21일, 21일 동안 금기를 지켜서 여자의 몸이 얻었으나 호랑이는 금기를 지키지 않아서 얻을 수 없었다. 이에 환웅은 웅녀와 혼인하여, 이건 뭡니까? 북방계통. 사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북쪽에서 내려왔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웅녀는 토착민이었었죠. 그래서 이주 세력과 토착 세력이 연합하여 만들어진 연합 정권이다.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으니 그의 이름이 단군 왕검이다.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 지도자. 제사와 정치가 일치하거나 재정일치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단군 신화의 내용들이네요. 그래서 단군 신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의 특성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 더 고조선 사회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이 팔조법이라는 법 조항입니다. 팔조법. 팔조법금, 팔조금법이라고도 하는 초창기의 법은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뭐뭐 하지마 이런 법이에요. 하지마. 그래서 이 팔조법을 통해서도 사회상을 잘 알 수 있더라. 그러면 이 팔조법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나라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나라의 역사책 한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서 지리지에 주변 나라들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이 한서 지리지. 근데 우리나라 역사책이 아니죠? 응? 한서가? 그러니까 자세하게 적혀 있겠냐고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법이 8개 있었다. 그 중에서 3개만 적어놓게 3조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아울러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마찬가지 교재 20쪽입니다. 고조선에서는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개가 있었다. 그 중에서 몇 개만 전한다? 3개만 전하고 있다. 그것은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이건 뭐예요? 복수법이죠, 복수법.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이게 농경사회네요. 그리고 노동력을 중시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노비라는 것은 남자 노예를 노, 여자 노예를 비 합쳐서 노비라고 부릅니다. 이 노비의 존재를 통해서는 뭘 알 수 있어요? 아하, 계급사회구나.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낸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네요. 중약, 여자들은 모두 정절을 지키고 있었다. 여성의 정절을 강조했었던 남성 중심의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네요. 한서 지리지에 몇 개만 전한다? 3개 조목만 전하고 있는 이 고조선 사회를 알기 위해서는 단군 신화와 팔조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 그리고 단군 신화를 담고 있는 책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살펴볼 이 기본 강의에서는 딱 2권만 살펴볼게요. 2권. 나머지 책들은 일단 눈으로만 보시고 나중에 다시 익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군신화. 자, 먼저 보시죠. 최초로 단군신화를 담고 있는 책이 삼국유사라는 책입니다. 유사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의미냐? 이건 기이한 이야기를 모아놨다는 뜻이에요. 즉 신화나 전설, 야담 같은 것들을 모아놨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야사라고 부릅니다. 야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신기한 이야기가 뭡니까? 단군 신화보다 신기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단군 신화 굉장히 기이하죠. 그래서 최초로 단군 신화를 기록해 놨었던 책이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고려시대 만들어졌었던 승려 1회 시였었던. 그 다음 제왕운기 한번 보시죠. 제왕운기는 뭐냐? 제왕은 여러 왕을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여러 제자예요. 여러 왕을 이야기했는데 여러 왕 중에 시작을 누구로 하고 있다? 단군으로 하고 있다. 여러 왕 중에 시작을 단군으로 하려면 단군 신화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조선 역사까지 쫙 정리해 넣었었던 책들이 바로 제왕운기입니다. 그 외에도 응제시주,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남 이런 책들에서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단군 신화입니다. 오늘은 일단 2권만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고조선 기록은 관자라는 역사책을 우리가 다루진 않을 겁니다. 관자는 빼시고 한서 지리지의 3조목만 전하고 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로 들어가 보죠. 초창기의 군장 국가들은 다 초기에는 왕권이 미약합니다. 보세요.
군장국가로 시작됐어요. 군장국가. 또 다른 군장이 이제 포섭이 됩니다. 영역이 넓어지면서. 또 다른 군장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들 사이에서 왕을 선출하는 거죠. 왕을 선출하는 거. 그럼 이들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누군가 위에 세력적으로, 권력적으로 엄청나게 우위에 서 있지는 못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에서 등장했었던 왕은 미약한 존재죠. 그러다가 부왕 때 부왕이 준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왕위를 세습하게 되면서 왕권이 강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부왕에서 준왕으로. 그 다음에 이 왕권이 강하다라는 근거를 뭘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느냐? 바로 순장의 풍습이 기록으로 남아있더라. 응? 강상무덤 같은 곳에서 보시면은 이 순장의 풍습이 남아있다. 순장의 풍습은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죽으면 지도자를 모시던 노비들을 껴묵거리로 같이 묻어버릴 수 있었더라. 참고로 순장의 풍습은요, 고조선 그리고 부여, 고구려까지도 광범위하게 존재했었던 풍습이라고, 당시에는 풍습이었죠. 지금으로 보면은 악습인데, 이 순장의 풍습을 통해서 왕권이 강해져 갔었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해 볼 수가 있더라. 되나요? 그 다음에 관리들은요, 순서대로 제일 높은 관직이 바로 상, 경, 대부, 장군 순서로 관직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 상이라고 하는 관직의 세력이 굉장히 셌다. 그래서 왕과 의견이 틀어지게 되면 자기 세력을 데리고 나라 밖으로 이주하기도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또 다른 자치체예요, 상은. 그러니까 초창기 국가이기 때문에 가문들을 규합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세력이 강성한 관리들이 존재했었더라. 상입니다. 상. 그 다음에 철기보급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철기보급. 철기보급. 여러분, 철기 무기가 있는 거하고 전파돼서 있는 거하고 철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하고 철을 내가 재련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아이폰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스마트폰 만들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을 제작하는 나라가 되었었던 거지요. 응? 봅시다. 철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기 이후에 보다 강력하고 보다 단단한 금속으로서 전파가 되었었던 거지요. 그래서 원래는 중국에 제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철기가 뭔지 보급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제작할 수는 없어요. 제작할 수는 없어요. 연나라와 이후에 중국의 연나라와 대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진계라는 장수의 침입을 받아서 우리 고조선의 영역이었었던 서쪽, 서방 2천여 리를 상실을 하게 돼요. 빼앗기게 됐습니다. 심리가 4km예요. 그러면 이 심리가 4km니까 이거는 800km네요. 800km. 엄청난 영역을 잃게 됐던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입니다. 800km. 저 거의 압록강에서 어디야 부산까지 가는 그 정도 영역을 잃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동지방을 대부분 잃었어요. 그러면서 뼈저리게 느꼈죠. 철기. 우리는 철기가 뭔지만 알고 있었고 얘네들도 철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고요. 그 이후에 연나라가 사라지고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춘추 전국시대예요. 전국시대 얘기입니다. 이후에 위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위만이라는 인물. 위만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원래 연나라 출신이에요. 연나라 출신.
연나라가 어디냐? 우리 요동지방에 있었던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연나라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때. 여기가 고조선이고요. 근데 연나라는 망했어요. 진나라로 진시 황제가 통일을 했습니다. 근데 진나라는 얼마 못 가고 한나라로 곧 바뀌게 돼요. 그래서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바뀌는 이 시기를 진한교체기라고 하는데 이 교체기에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옛날 연나라 출신 사람들이 난 중국에서 못 있겠다. 아주 안전한 이 고조선으로 넘어가야지 하면서 위만을 비롯한 연나라 출신 사람들이 대거 이주를 해가게 됐었던 거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딴 나라로 이민 가고 싶다고 이민 받아줍니까? 그 나라에서? 안 받아줍니다. 왜요? 전문직 종사자가 아니거나 통장 잔고가 많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만은 왜 고조선에 준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왜 이 준왕이 위만을 받아줬을까요? 바로 철을 재련할 수 있는 방법을 위만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위만조선은 연나라 출신 위만은 진한교체기 때 고조선으로 건너왔다. 왜 건너올 수 있었다? 철기를 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철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위만조선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위만이 준왕이 이뻐했어요. 철을 다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변경의 방비를 맡겼는데 위만이 세력을 더 키워가지고 준왕을 몰아내고 준왕을 쫓아내고 스스로가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때부터를 위만조선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철기가 본격 도입됐었고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럼 준왕은 어디로 내려갔을까요? 여기 한반도 남부로 내려가서 진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준왕은 남하에서 진국을 만들게 되고요. 그럼 보세요. 지금 위만조선은 중국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 중국에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고조선 사람들이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갔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아는 사람이 있고 여기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위만조선은 뭐로 먹고 살았겠어요? 아래 위에 연결을 해주며 중개를 하며 먹고 사는 중개무역으로 번성을 누렸더라. 철기를 본격 도입했었고 중개무역으로 번성을 누렸었던 나라가 바로 위만입니다. 위만조선입니다. 그러다가 한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었어요. 한나라가 안정되고 난 다음에 싸움 제일 잘하는 황제가 생겨납니다. 그 황제가 바로 한나라의 무제라는 황제예요. 얼마나 싸움을 잘했으면은 힘쓸 무자를 써놨겠어요? 이 한무제가 쳐들어와서 BC 108년에 연도는 최소화하기로 했었죠? 자, 한무제의 침입으로 수도인 왕검성이 함락되었더라. 왕검성이 함락되었었다라는 얘기는 고조선이 멸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검성을 함락시킨 이후에 우리나라에다가 한나라의 지방행정구역 4개를 설치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사군이겠죠. 임등군, 진번군, 현도군 이 3개는 그냥 넘어가고요. 현도군만 같이 살펴볼까요? 한사군 4개의 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낙랑군, 임등군, 진번군, 현도군 이 2개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현도군과 낙랑군은 이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점점 쇠퇴해 갔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낙랑군이 살아남았었는데요. 이 낙랑군은 한나라가 설치한 지방행정구역이에요. 그런데 한나라가 멸망하고 나서도 100년을 더 살아남았었던 그런 정치 세력입니다. 이해되나요? 이 낙랑군을 누가 축출했느냐? 그리고 낙랑군은 변한에게 철을 수입하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계속해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다가 그럼 최종적으로 이 한사군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낙랑군을 몰아내야죠. 낙랑군을 누가 몰아냈었느냐? 313년 이 고구려 미천왕 때 낙랑군을 모두 몰아내고 말았었다. 싸움 잘하는 왕, 미친 무력 이렇게 생각해 놓으세요. 미천왕 때 낙랑군을 쫓아내고 한사군이 사라졌더라.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던 사람들이다.
문을 잠그지 않고 살았었다. 고조선 사람들은. 그래서 법이 8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나라가 한사군을 설치하고 중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떻게 되었다? 한사군이 설치되고 나서는 법이 8조에서 60여 조로 늘어났었다. 이렇게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나요? 고조선 역사입니다. 고조선 역사. 자, 그래서 이 철기 보급되는 모습들, 그러면서 우리가 철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위만이 들어올 때 받아줬던 이유는 철기를 본격적으로 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되는 거. 자, 사료 한번 봅시다. 노관이 한을 배변하고 흉노로 도망한 지 연나라 사람인 위만도 망명하여 어디로? 고조선으로 준왕 밑으로 들어와요. 오랑캐 복장을 하고, 오랑캐 복장? 이거 지금 중국의 역사책입니다. 중국이 위만을 뭐라고 기록해놨느냐? 너 왜 오랑캐 복장을 하고 준왕한테 항복했냐? 이 오랑캐 복장은 고조선의 복장이에요. 흰 옷이에요, 흰 옷. 그러니까 중국인이 고조선을 오랑캐라고 표현을 해놨다고요. 고조선의 복장인 흰 옷을 입고 들어왔다. 그는 준왕의 신임을 받아 변경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그 후 그는 수도인 왕감성을 쳐들어가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이제부터 위만조선입니다. 그럼 역사 왜곡을 어떻게 할까요? 이들이. 자, 중국인 위만이 고조선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위만조선부터는 중국 역사다. 이러한 역사 왜곡을 시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이분을 제가 예로 맨날 들었었는데 이분이 지금 좀 안 좋은 일로 저기 어디 처벌받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해봅시다. 로버트 할릿이라고 있어요. 미국인이지만 피는 미국이지만 국적은 한국 국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귀화했어요. 그럼 그는 한국인이죠. 즉 나라를 결정하는 것은 뭐냐? 나라를 결정하는 것은 계승의지예요. 계승의지. 그래서 그 계승의지를 뭐라고 파악할 수 있느냐? 이 위만조선이 우리나라를 계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우리 민족 국가인 거. 첫 번째, 조선이라는 국호를 계속 유지했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국은 아이덴티티가 뭐냐? 나라 이름을 한 글자로 하는 거예요. 진나라, 한나라, 명나라, 청나라. 조선이라는 국호를 계속 쓰고 있다. 그리고 고위직에 조선인들이 많아요. 고위직이 다 조선인이야. 그러니까 조선을 계승한 나라예요. 그냥 귀화 외국인인 겁니다. 자, 1990년대에 남미의 페루라는 국가가 있어요. 이 페루라는 국가의 대통령이 누구였냐? 후지모리였습니다. 후지모리. 아빠, 엄마가, 부모가 다 일본인인 일본 정치인이 대통령이 됐다고요. 어릴 때 가족 이민을 갔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페루 사람으로 자라왔다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었던 인물입니다. 후지모리. 그러면 후지모리가 페루 국적을 따고 페루 대통령이 됐을 때의 페루가 일본인가요? 아니죠. 이해됐나요? 그것처럼 계승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 들어올 때 흰 옷을 입고 들어왔다, 상투를 틀고 들어왔다, 조선 말을 썼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만조선은 우리 민족 국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멸망했었던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밑에 고조선 사람들이 아까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랬죠? 준왕이 위만한테 쫓겨서 내려와서 남쪽에서 진국이라는 정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에 세련된 정치 형태를 남쪽에 퍼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남쪽에서 삼한사회가 형성되는데 자극을 주게 됩니다. 삼한사회.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자, 오른쪽 5쪽 한번 살펴보시죠. 계속해서 초기 철기 여러 나라의 특징들입니다. 초기 철기의 여러 나라의 특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조선은 청동기 때 등장해서 철기까지 발전해 나갔었던 그런 나라다. 일단 알아두시고, 그리고 교재 20쪽 보시면은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교재 20쪽에 있는 지도를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지리적인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초기 철기 국가들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민족 국가가 어디입니까? 바로 부여죠, 부여. 부여. 그 다음 고구려가 밑에 있었고요. 고구려는 수도를 두 차례 거쳐서 바꾸게 됩니다. 첫 번째 수도는 졸본 지방에 여기서 도읍을 했다가 국내성 지역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고구려고요. 자, 고구려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주몽입니다. 주몽이 원래 어디서 자랐었던 사람이냐? 부여에서 자라났었어요. 부여에서 어머니 유아부인이 이제 그 하늘에 물의 신의 하백의 딸이었던 유아부인이 태양빛이 쫙 비치니까 그곳에서 잉태를 하게 됐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건국신화입니다. 그래서 그 부여의 왕이 그리고 유아부인이 알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알이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부여의 왕이 마구간에 넣었더니 가축들이 이렇게 품어주고, 그리고 들판에 버렸더니 산에 버렸더니 이제 산짐승들 그리고 새들이 이제 품어주더라. 그래서 다시 부인에게 줬더니 그곳에서 이제 알을 깨고 나온 것이 바로 주몽이었더라.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명성도 뛰어났었고 능력도 뛰어나가지고 신뢰와 덕망을 쌓고 있었다. 그래서 부여의 왕의 질투를 받았었죠. 그래서 이 주몽이 말을 기르는 일을 맡았었는데 가장 날랜 말을 일부러 안 먹여가지고 여위게 만든 다음에 이 말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다시 얻은 다음에는 잘 먹이고 그 말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주몽이 부여에서 살다가 내려와서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놓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두 나라 간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주몽은 다 자라가지고 고구려로 내려왔어요. 부여에서 자라서 내려왔다고요. 그러면 고구려라는 나라를 만들 때 어느 나라를 참고 많이 했겠어요? 당연히 부여를 참고했겠죠. 두 나라는 유사성이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유사했었느냐? 먼저 정치 형태가 똑같아요. 왜? 주몽이 정치를 배웠었던 게 다 부여에서 배웠었기 때문에 고구려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풍습들도 비슷해요. 됐나요? 그 다음 여기서 가장 싸움이 잘 났었고 상무적 기질을 보이고 있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상무적이라는 것은 무예를 숭상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고구려죠, 고구려. 그 고구려와 맞닿아 있었던 나라가 바로 옥저입니다. 옥저는 참고로 함흥평야 일대에서 아주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 해산물마저도 풍부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어디와 붙어 있었어요? 하필이면 고구려와 붙어 있었죠. 그래서 고구려의 간섭을 엄청나게 받게 되었었더라. 동해는요, 강원도 지역에 있었던 동해는 야 나는 괜찮겠지 그러는데 고구려가 너도 이리 와. 그래서 옥저와 동해는 여기 있는 여러 초창기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왕이 등장할 수 없어요. 군장이 다스리는 군장 국가입니다. 왕이 왜 등장 못했습니까? 고구려의 간섭과 수탈로 인해서 니네가 무슨 왕을 뽑냐, 나를 왕으로 모셔라 했었던 거죠. 됐나요? 그럼 둘 중에서는 누가 더 간섭 많이 받았겠어요? 당연히 붙어있는 옥저죠. 여기 있는 모든 나라들이 나는 하늘의 후손이야 할 수 있어요. 그 형태가 뭐로 표출되느냐? 제천 행사로 나타납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제천 행사조차 못 지냈던 나라가 바로 어딜까요? 옥저입니다. 하늘의 제사 지내려고 장을 싹 봐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구려가 와서 낼름 드시고 간다. 그러면 동해는 제천 행사 지낼 때 좋겠죠. 야 나는 옥저보다는 고구려 간섭 덜 받는다. 그래서 제천 행사 지낼 때는 사흘 밤낮으로 술 먹고 노래 부르면서 하늘에 춤을 췄다. 그래서 하늘천자 춤출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존재했더라. 이해되나요? 이 소식을 들었었던 남쪽에 삼한이 있습니다. 삼한은 참고로 이렇게 됐었죠.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요. 준왕을 몰아냅니다. 준왕을 축출하게 되죠. 그러면 준왕은 어디로 내려간다?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와서 진국을 만듭니다. 이 진국이 어디를 자극했었다? 삼한사회 형성에 영향을 미쳤었더라.
됐나요? 무이만이 준왕을 쫓아내니까 준왕은 밑으로 내려와서 진국을 만들었었고, 이러한 선진적인 정치 형태를 봤었던 삼한이 남부 지방에서 국가가 형성되었었다. 그것이 삼한이다. 자, 삼국사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하는 백제요, 진하는 신라요, 변하는 가야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한번 살펴보시면 진한은 원래 사로국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로국. 그리고 변한도 구야국. 이 마한도 목지국과 백제국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었어요. 여기 밑에는 여기 54개의 작은 나라로 이루어져 있었고, 여기 다 합쳐가지고 마한, 진한, 변한 다 합치면은 78개의 작은 나라들의 구성입니다. 78개가 있어요, 밑에. 한 번 더 남쪽에. 그러니까 얘네 작은 나라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야야, 우리 힘 안 합치면 옥조 동해처럼 고구려한테 죽어난다. 그래서 이 마한, 진한, 변한, 삼한이 하나로 합치게 되었었던 거죠. 삼한. 그럼 이 삼한 중에서 제일 셌던 마한에서 왕을 선출하게 됩니다. 특히 마한의 목지국에서 왕을 선출하게 되었더라. 됐나요? 그래서 이 삼한은 78개가 모여서 한 명의 왕을 선출하는 연맹 왕국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네요. 그러면 5쪽에 있는 이 여러 나라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여입니다. 자, 제가 뭐부터 살펴본다 그랬었죠? 항상 먹고 사는 문제, 경제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는 반농 반목 사회였어요. 반농 반목이 뭐냐? 반은 농사 짓고 반은 목축을 한다. 그럼 우리 민족 국가 중에서는 목축의 비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중이 높죠. 목축의 비중이 높았다. 응? 밑에 있는 그 말과 모피는 당연히 목축의 비중이 높으니까 말과 모피 같은 것들이 유명했겠죠. 주옥은 옥인데 붉은 옥을 이야기합니다. 경제. 목축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정치에서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느냐. 가축명을 딴 4개의 관직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것을 사출도라고 부릅니다. 사출도. 목축의 비중이 뛰어났기 때문에 가축명을 딴 관직이 존재했더라. 마가 뭐 하는 마을이겠어요? 말 키우는 마을 대표로겠죠? 마가. 우가 소 키우는 마을 대표. 저가 제육볶음 저육볶음입니다. 이 돼지 키우는 마을 대표. 구가 개 키우는 마을 대표. 이렇게 4개가 이제 대표적인 관직을 이루었었더라. 사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날의 어떤 놀이의 기원이 되었었느냐? 독에 걸린 모, 이 윷놀이의 기원이 됐었던 것도 바로 이 사출도입니다. 그리고 왕이 존재했었죠? 총 몇 개입니까 그러면? 5개의 정치 집단이 존재한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5부족이 연합을 이루어서 정치를 해나갔다. 5부족 연맹체. 이것이 부여의 정치 형태입니다. 5부족 연맹. 그리고 중국 문헌에 부여와 고구려를 각각 어떻게 기록해 놨었느냐? 중국 문헌에 부여는 사람들이 유순하며 성품이 온화하고 예의를 지킨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고구려는 뭐라고 해놨느냐? 성품이 사납고 노략질을 즐기며 싸움을 즐겨한다. 쓰레기로 적어놨죠? 그건 뭡니까? 해석을 해보면 고구려는 중국과 대립을 했었지만 이 부여는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루어갔었다. 한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이뤘습니다. 그러면 중국, 한나라는 항상 누구와 대립을 했었느냐? 북방계통 오랑캐들과 대립을 많이 했었어요. 그 부여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침입을 많이 받게 됐었냐면 선비족의 침입. 선비족의 침입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선비족이 나중에 만들게 되는 나라가 뭐냐? 연나라입니다. 연나라. 그 중에서도 연나라는 전연과 후연으로 나눠지는데 이 전연의 침입을 받게 됐었다. 수도가 함락되고 왕이 포로로 잡히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었던
부여의 정치, 외교 형태입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누구한테 멸망을 하게 됐었느냐? 고구려의 문자명왕에게 멸망하고 말았었던, 복속되고 말았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부여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부여는 반농반목, 절반은 목축, 절반은 농경, 목축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사출도라는 가축 이름을 딴 관직이 있었다. 거기에 플러스 왕, 오부족 연맹체였어요. 그러면 이 오부족 연맹체 속에서의 왕권은 어땠을까요?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굉장히 미약했다. 왜요? 5분의 1에 불과했었거든.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가뭄이 일거나 흉년이 들면 왕을 교체할 정도로 왕권이 약해요. 이랬었던 부여의 외교 관계 보시면은 중국과만 친하게 지냈었고 북방계통 선비족의 침입을 받았었고 그들이 세운 이 연나라 전연의 침입을 받기도 했었더라.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고구려에 흡수되었었다. 그래서 부여는 고구려의 뿌리이면서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명확한 우리 민족 국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천행사 보겠습니다. 제천행사는 그냥 단순하게 외우겠습니다. 하늘에 제사 지냈었던 제천행사. 제일 추운 12월 달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부여의 제천행사는 부영고, 영고로 그냥 단순 암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풍속을 보시면은 자, 사회 풍속을 보시면 고구려와 유사한 전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볼게요. 유사한 특성들. 먼저 일책 12법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일책 12법. 하나를 도둑질하면 12배로 배상을 해야 된다. 일책 12법. 그 다음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고조선부터 있었던 고조선, 부여, 고구려까지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그리고 형이 사망을 하면 형수를 데리고 산다. 형사 취수제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야만적인 게 아니라 북방계통 국가들은요, 전쟁이 잦아요. 전쟁이 잦다 보니까 형이 죽으면은 형 자식들, 조카하고 형수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동생이 책임지는 이러한 제도들이 존재했더라. 그리고 부여만의 독특한 특성으로 보자면 흰 옷을 즐겨 입었다. 사실 흰 옷도 부여만의 전통은 아니지만 기록상에 남아있는 걸로 보면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로 보면 이 흰 옷을 즐겨 입었다. 그런 부여의 특성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공무원 문제에 한번 나왔었던 우제전법이 있습니다. 소 발굽을 불에 그을려서 점을 치는 우제점을 치는 우제전법. 뭡니까? 가축 많이 길렀었던 이곳에서 소 발굽을 불에 그을립니다. 균열이 5개네. 5일 후에 쳐들어가자. 이런 제사를 지냈었다. 이것이 부유의 특성입니다. 고구려는 없어요. 그 다음 고구려 봅시다. 고구려는요, 토양이 척박합니다.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려면 약탈하는 수밖에. 고구려가 원래부터 약탈을 즐겼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토양이 척박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약탈을 했었다. 그래서 이 약탈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바로 부경이라는 약탈품 보관 창고가 존재할 정도. 이게 집집마다 있었대요. 창고. 정치는 누구하고 같았습니까? 아까 전에 주몽이 어디서 살다가 내려왔어요? 부여에서 살다가 고구려로 내려왔었다. 그래서 정치가 똑같습니다. 오부족 연맹체로 구성이 되었었더라. 그러니까 이 오부족 연맹체로 구성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고구려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왕권이 어땠다는 거예요? 왕권이 미약했었더라. 되나요? 이 왕권이 미약했었고 이 미약한 왕권을 극복했었던 시기가 언제냐? 바로 태조왕 때입니다. 태조왕 때. 게르부 고씨가 오부족 중에서 이 게르부 고씨가 고주몽의 직계 후예들이 이제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했었다. 이때부터 이제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런 나라로 거듭나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왕비 집안은 전로부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 태조는 보통 누구한테 붙이는 이름입니까?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죠? 근데 이 태조 왕은 어떤 왕이길래 태조라는 명칭을 붙였을까요? 고구려 시즌 1은 왕권 약한 고구려. 고구려 시즌 2는 게르부고 시가 왕위를 독점해가지고 왕권이 강화됐었던, 왕권이 강화됐었던 시즌 2를 열었던 시작 태조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직자들 한번 볼까요? 관직. 가로 끝나는 관직들이 많습니다. 상가, 고추가, 대가, 가 이런 가들, 여러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귀족회의가 있었어요. 그 귀족회의는 여러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다. 제가회의라는 귀족회의를 열기도 했었더라. 관직입니다. 관직. 정치에서 그 다음에 수도, 천도 했었던 것은 뒤에 고구려 발전 단계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졸본 지역에서 만들어졌다가 국내성으로,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다시 천도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행사 한번 살펴보시면 제천행사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10월 달에 동맹이라는 제천행사가 있어요. 이 동맹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동맹을 맺는다 할 때 그 동맹이에요. 그럼 이 용어를 왜 사용하게 됐었는가? 고구려도 5부족이 각각 나눠져 있었죠. 그리고 여러 가들이 존재했었습니다. 대표들이 많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으르렁 그린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그래도 하나라는 거. 야, 싸우지 말자. 우리 그래도 주몽의 후예, 하늘의 후예잖아. 같은 민족이잖아.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결의를 다지는 그 행사가 바로 제천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천행사 이름이 동맹이에요. 오부족들 싸우지 말고 동맹을 하자. 고구려가 똘똘 뭉치자. 우리는 하늘의 후예, 주몽의 후예다. 그리고 나라 동쪽에 큰 동굴이 있습니다. 국동대혈. 여기서 시조신이었었던 시조신, 주몽의 제사를 지냈다. 됐나요? 고구려의 제천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풍습은요. 일책 12법. 순장의 풍습, 형사취수제의 전통이 같았고 그 다음에 혼인풍습에서 독특한 혼인풍습이 있었어요. 무슨 풍습이었었느냐? 일종의 대릴사위제라고 할 수 있는 서옥제가 존재합니다. 자, 서옥이라는 것을 여자 집에 만들어요. 여자 집에다가 서옥이라는 집을 만들어요. 그리고 혼인을 약속한 어린 신부가 자라날 때까지 처갓집에서 일을 해줍니다. 노동력을 제공해줘요. 그리고 어느 정도 크면은 신부를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시작을 어디서 한다? 여자 집에서 시작을 한다. 혼인 생활을. 그래서 일종의 대릴사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예가 출중했었던, 무예를 숭상하는 상무적인 기질이 충분했었던 나라가 바로 고구려 되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고구려의 간섭을 많이 받았었던 나라가 바로 옥저와 동해 되겠습니다. 자, 이 옥저라는 나라 한번 살펴볼게요. 오곡이 무르익었었고 해산물이 풍부하다. 함흥평야예요. 함흥평야. 동해에도 3대 특산물이 있을 정도로 단궁, 단단한 활, 과하마,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다닐 정도로 키가 작은 말, 조랑말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반어피, 말이 재밌습니다. 반만 물고기인 것의 껍데기. 반어가 뭐냐? 물개 강치류를 반어라고 불렀어요. 재미잖아요? 정말 재미나요? 자, 반어, 반만 물고기다. 응? 원래 우리가 강점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동해안에 물개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일본 놈들이 기름 짠다고 씨를 말려놨기 때문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해의 3대 특산품이었었다. 그렇게 살기도 좋고 자원도 풍부했었던 나라지만 누구의 간섭을 받았었다? 둘 다 고구려의 수탈, 그리고 정치적인 간섭으로 인해서 왕이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다스렸었던 나라냐? 바로
군장이 다스렸었던 나라입니다. 그 군장을 뭐라고 불렀었느냐? 읍군, 마을의 군장이다. 마을 읍자, 고을 읍자, 고을의 군장이다. 어? 누가 이렇게 설명하던데요. 왕이 읍군 뭐 이렇게 하던데요. 어쨌건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고구려가 시키는 거 할 건데 그냥 연장자 3명 붙여. 3명의 노인네, 원로원, 삼로라고 부르는 이 원로원이 군장 역할을 맡아서 했었더라. 읍, 군, 마을의 군장, 삼로, 3명의 노인네. 됐나요? 이들이 정치를 주도했었더라. 군장입니다. 왕 없어요, 둘은. 자, 제천 행사 볼까요? 옥저는 제천 행사가 없었다. 동해는요, 제천 행사 지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나는 옥저보다 처지가 낫다 하면서 밤새 춤을 췄었다. 무천. 그 다음 옥저의 풍습 한번 볼까요? 절대 악인, 고구려가 있었죠. 그러면 어떤 반대 효과가 있냐면 옥저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게 돼요. 그래서 옥저는 죽어서도 가족과 함께한다. 가족 공동 무덤이 있습니다. 가족 공동 무덤. 이 공동 무덤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여기다 가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몇 달 있으면 썩겠죠? 썩으면은 이거를 뼈를 추려가지고 목곽에다가 넣어요. 나무 상자. 이 나무 상자를 우리 가족 공동 무덤에 넣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함께요. 가족밖에 없어. 그리고 옥저의 마지막 반항이 있어요. 고구려는 결혼을 어디서 시작했다? 여자 집에서 시작했다. 서옥제. 옥제는 남자 집에서 시작합니다. 민며느리제. 물론 성격은 비슷해요. 둘 다 매매혼의 형태예요. 고구려는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여자를 데리고 가는 형태고, 옥제는 어린 신부를 맞이해서 남자 집에서 키웁니다. 그리고 장성하면 지들 집으로 가요. 그럼 폐물을 들고 갔다가 여자 집에 갖다 주고 다시 여자를 데리고 오는. 어쨌건 시작이 여기는 남자 집에서 시작했었다. 동해는 풍습들이 좀 있습니다. 동해에 집터가 있어요. 집터. 어떤 집터가 나왔었느냐? 이게 한자로 철철자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자로 국려자예요. 샴푸도 있더만요. 려 샴푸. 자, 이 집터에서 이러한 집터가 등장했었다. 이것은 뭡니까? 부뚜막이 좀 빠져나온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철자 형태. 요거는 투룸 시스템 혹은 주방이 완전 독립했었다. 됐나요? 요게 이제 동예의 집터였었고요. 그 다음에 동해는요, 2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강원도 지역이 산천이 많죠? 경계. 그래서 산천을 경계로 해서 마을이 철저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천을 경계로 넘어오면 소말 등으로 배상하게 하는 책화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산천을 중시해서 침입해왔을 경우에 소나 말 등으로 배상을 해줘야 돼요. 절대 딴 동네 들어가면 안 되더래요. 이게 바로 동해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되면 한 동해라는 나라로 묶여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해라는 나라로 묶여있기 위해서는 끈끈하게 뭔가 끈이 하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뭐냐? 결혼은 옆 동네랑 해야 된다. 대신 결혼으로 묶여있어요. 평상시에는 절대 침범도 못하게 하다가 결혼할 때는 딴 동네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다고요. 족외혼이 이루어졌다. 이게 동해 사회를 유지하는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책화, 딴 동네 들어가지 마. 그러면 저 동네는 우리의 적입니까? 아니야. 저기 사돈집이야. 족외혼. 되나요? 그 다음 삼한사회를 한번 살펴보시죠. 삼한사회. 삼한의 경제는요, 남쪽 지역이다 보니까 어때요? 남쪽 지역이다 보니까 벼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겠죠? 벼농사가 활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저수지가 많이 축조되어야 합니다. 왜요? 여름 한철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것을 잘 가둬놓을 필요가 있더라. 집중호우를. 그래서 저수지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상주 공검지나 제천 의림지나 벽골제나 이러한
저수지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철이 풍부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변한이었었죠. 변한. 변한에서는 철이 풍부해서 이 철을 수출하기도 해요. 어디까지? 낭랑이나 외에 수출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철이 너무 많으니까 아유 임선생 수업 잘 들었수다 하면서 수업료로 덩어리 쇳덩어리를 이제 주고 가기도 했었다.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었던 나라가 바로 삼한입니다. 정치 형태는 어땠었느냐? 보세요. 위만조선이 있었습니다. 위만이 준왕을 몰아냈어요. 그래서 준왕이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가서 진국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이 진국이 삼한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삼한사회는 총 78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작은 나라들의 합입니다. 그래서 삼한사회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하는 목지국과 백제국을 중심으로 한 작은 소국들이에요. 진화는 나중에 신라가 되는 나라인데요. 이 진화는 사로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변화는 나중에 가야가 되는 나라인데요. 구야국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했었다. 이곳의 왕은 어디서 선출됐습니까? 바로 목지국에서 왕이 선출되었었죠. 그러면 목지국, 왕은 목지국에서 나왔다. 마한의 목지국. 그 아래에 군장이 존재하는데 이 군장을 뭐라고 불렀느냐? 큰 것을 신지, 작은 것을 다음 간다 그래서 읍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사장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늘의 군장이다 라는 뜻의 천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천군. 이렇게 운영됐었던 사회가 삼한사회고, 벼농사가 발달하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져요. 자, 벼농사를 지내면 제사가 왜 중요하느냐? 씨 뿌려놓고 싹이 텄을 때 싹수가 노랗지 않음에 감사하면서, 싹수가 노라면은 벼이삭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사 지내고 추수한 다음에는 땡스 기빙 데이, 추수감사제를 다시 한 번 더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수린날을 제사 지내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계절제를 다시 한 번 더 지내게 되었죠. 자, 5월 수린날은 오늘날의 단오의 기원이 됐고요. 10월 계절제는 당연히 땡스기빙 데이, 추석의 기원이 됐더라. 됐습니까? 그 다음 기타 사회 풍습을 보시면은 이 소도라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소도는 이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천군이 다스리는 집에, 천군은 하늘의 군장, 제사장이죠. 여기는 왕도 간섭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군대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신성한 장소예요. 이곳에 들어가려면은 천군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는 두려워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표식을 세워놓습니다. 긴 장대에다가 기러기를 새겨놓은 그러한 표시 이따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이 천군이 지배하고 왕도 간섭할 수 없었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아하,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재정 분리 사회였었구나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도의 존재를 통해서. 그리고 집터가 있었는데요. 삼한 사람들이 그렇게 땅 파고 들어가서 많이 살았어요. 땅 파고 토굴, 토방, 토실이라고 하는 땅 파고 들어간 토굴, 토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었고, 그 다음에 귀틀집이라고 하는 형태의 집도 존재했습니다. 귀틀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통나무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든 통나무 집이에요. 귀틀집, 토굴, 토방, 귀틀집 이런 것들이 삼한사회의 대표적인 특성이었었더라. 그리고 아까 화폐에서 변환해서 덩이쇠를 화폐로 사용했었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군요. 자, 그러면 사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터 한번 보시죠. 자, 요 내용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뭡니까? 국려자 형태 투룸 시스템. 이건 투룸이라고 하기보다는 부뚜막으로 보는 게 낫겠죠. 이것도 한쪽 구역이 나눠져 있었다. 철철자. 이거는 동예의 집터입니다. 그리고 마한의 주구묘였었고 마한의 토굴, 토방, 토실이라고 불렸었던 이 땅 파고 들어가서 살았었던 이 삼한의 특성이고요. 그리고 이 소떼가 아까 삼한사회에서 소도, 천군이, 제사장이 다스리는 지역 앞에는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때는 우리 귀신 들리는 거 아니야, 겁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제사와 정치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소도입니다. 그리고 교재 21쪽 살펴보시면은 우리 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부여의 풍습. 나라에는 군왕이 있다. 6 가축 이름으로 관직명을 정하여 마가우가, 저가구가, 대사자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마가우가, 구가, 저가 있었던 이것이 바로 사출도였었죠. 윷놀이의 기원이 되기도 했었던. 그래서 사출도 플러스 왕 총 몇 개? 5개, 5부족이 연합을 이루어서 정치를 해나갔었다. 왕권은 어땠었나요? 옛 부여 풍속에는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오곡이 연결지 않으면 그 허물이 모두 왕 때문이다. 왕을 바꿔야 한다 하거나 죽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왕권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미약했더라. 흰 옷을 숭상했다 그러면 부여를 떠올려 주시고요. 흰 배로 만든 큰 소매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입는다. 부여의 풍습입니다. 고구려 풍습 볼까요? 나라에는 왕이 있고 벼슬을 내는 상가, 대가, 대로, 패자, 고추가, 주부, 우태승 뭐 이런 조위 선인 이러한 관직들이 쭉 존재했었더라. 신분이 높고 낮음에 따라 각각 등급을 두었다. 왕의 종족으로 대가는 모두 고추가라고 불린다. 가. 그래서 이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제가회의가 존재했었고요. 귀족회의, 제가회의. 그 다음에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들이 없어서 골짜기에 살면서 산골물을 그대로 마신다. 좋은 땅이 없으므로. 이 토양이 척박하니까 이거 약탈할 수밖에 없네요. 사람들의 성품이 흉악하고, 이거 뭐예요? 너락질하기를 좋아한다. 누구의 기록입니까? 중국식 기록. 그러니 부여와는 달리 중국과 대립을 했었다라는 거고요. 큰 창고는 없고 집집마다 부경이라고 하는 약탈품 창고가 있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 제사 지낸다. 이게 뭐였어요? 10월 달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제천 행사. 우리 그래도 하늘의 후예야. 동맹의식을 맺자. 동맹. 또 온 나라의 대회를 가지는 동맹이라고 하는데 남녀가 무리 모여 노래하고 즐겨서 춤췄다. 제천 행사는 다 춤춥니다. 특히 제천 행사의 이름 자체에 춤추는 게 들어가 있는 게 동해의 무천이고요. 자, 옥조의 풍습 보겠습니다. 옥조는 왕이 왜 없었나요? 왕이 없었다. 고구려의 간섭으로 군왕이 없었다. 모든 음락에는 자칭 삼로, 그 다음에 읍군, 마을의 군장, 읍군 삼로가 있었죠. 군장입니다. 군장. 고구려의 압박으로 소금, 어물, 해산물 등을 바쳤다. 가족이 죽으면 감회장에다 가죽과 살이 썩은 뼈를 취해 커다란 목각 가운데 넣는다. 이게 뭐예요? 가족 공동무덤. 동해의 풍습도 한번 살펴보시죠. 대군장은 없으며 후 읍군 삼로가 있었다. 군장. 하호를 통괄하여 다스렸다. 하호는 일반 백성을 하호라고 불렀습니다. 일반 백성, 일반 농민들을 하호라고 불렀어요. 고구려도 그렇고요. 10월 제천 행사 때는 밤낮으로 가무 음주하였는데 이를 무천이라고 그랬었다. 너무 신났죠? 옥조보다는 우리가 간섭 덜 받으니까. 풍속은 산과 내를 중시하여 산천을 중시한다. 산과 내 각기 부분을 만들고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부락이 서로 침범하면 노비와 우마를 부과한다. 이를 책화라고 불렀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완전 갈라져 있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뭘 했었다? 책화 플러스 이제 그래도 혼인은 딴 동네랑 해야지 족외 혼을 가지고 있었던 삼한의 풍습입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토지에 정착하여 벼를 심어 곡식으로 먹고 누에를 짜서 비단을 짜입는다. 나라에 각각 장수가 있는데 큰 것을 신지, 작은 것을 다음 간다. 차석하잖아. 차석. 장원 차석. 읍차라고 한다. 군장입니다.
왕 밑에 군장, 신지읍차가 있었다. 해마다 5월 달에 파종하고 난 뒤에 귀신에게 제사. 이게 5월째. 10월 달에 농사 마치고 나면 또다시 제사. 이게 추석입니다. 귀신을 믿으며 한 사람을 뽑아 천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을 맡게 하는데 그를 하늘의 군장, 천군이라 하였다. 이들은 고을에서 각각 특별한 별업이 있었으면 이것을 소도라고 한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재정 분리 사회더라. 변안에서는 변안은 나중에 가야가 되는 쌀이 생산되는데 마한 예 외인들이 와서 사간다. 시장에서의 매매는 철 풍부했었죠. 중국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철이 풍부해서 낭랑에 수출하기도 했었더라.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5조까지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초기철기 국가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여기까지는 워밍업입니다. 이제 다음 강좌 이 4강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제 삼국시대 고대 사회로 넘어가도록 합시다.